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내년에 책정된 연구 개발 R&D 예산은 21조 5천억 원, 올해보다 3조 4천억 원, 약 14% 삭감됐습니다. 전체 R&D 예산이 줄어든 건 1991년 이후 처음인데요. 대폭 삭감된 액수도 문제지만 명분 없는 묻지마식 행태에 과학계를 더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라던 이 과학기술 R&D 부분을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국가연구개발 예산 집행에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고 지목하자 2달 만에 예산안이 완전히 새롭게 짜졌습니다. 그렇게 문제라면 왜 1년여 전 국정과제 수립 당시 올해 예산을 짤 때는 손보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어떤 카르텔이 이익을 독점하는 횡포를 하고 있다는 건지, 3조 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삭감된 예산은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33년 만에 예산 삭감을 두고 연구 현장의 부적절한 관행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연구 현장에서는 반발이 큽니다. 예산이 줄면 현장의 어려움 가중되고 각종 임상시험 중단, 그리고 기초과학의 부실화를 가져올 것이며 젊은 연구 인력의 이탈, 그리고 이공계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가 제기됩니다. 결국 연구 주체이자 과학기술의 미래인 연구원들과 학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과학기술계가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기구까지 구성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쳤고 코로나 시기 과학 방역도 강조했으며 선택과 집중, 젊은 과학자 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하더니 싹둑 대폭 예산부터 잘라버린 정부. 잠시 후 시민노포 코너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리 지역 연구 현장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과학자들의 우려와 또 바람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9월 8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방송 내용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자,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함께하겠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가 입장객입니까? 로 정해봤습니다. 예,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이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그 불합리한 차별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난 4일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요. 이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를 규탄한다 이런 제목의 이제 대자보 사진이 올라왔었거든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지난 5월에 이 서울 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때요. 입실렌티 좌석 배정 그리고 입장 순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장이요. 세종 캠퍼스 학생을 입장객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제 입실렌티 준비위원회와 서울 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가 기여도가 좀 높으니까 서울 캠퍼스가 우선권을 갖고 세종 캠퍼스 학생들의 입장 순서는 뒷순위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입실렌티가 뭡니까? 입실렌티는 고려대학교 그 학교 축제를 보통 입실렌티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캠퍼스만 다를 뿐 같은 고려대 학교인데 서울 캠퍼스의 총학생회가 그러니까 세종 캠퍼스의 학생들을 입장객이라고 직접 표현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이요, 이 학교 측에 좀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차별이 연세대학교하고 왜 고려대학교 서로 이제 정기 고연전, 뭐 연고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고연전 경기 관람을 위한 좌석 배정하는 과정에서도요, 이 서울 캠퍼스 학생회 측이 그동안 이제 전례가 없었다면서 회의 때 세종 캠퍼스 대표자들의 의결권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이제 야구 경기 입장권도 전례를 이야기하면서 재학생 비율보다 턱없이 적은 숫자의 좌석만 이 세종 캠퍼스 학생들을 위해 배정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차별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이게 예전에는요, 이 서울에 있으면 본교, 뭐 지역에 있으면 분교 이렇게 많이 불렀었죠. 뭐 그 시절만 해도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해도 뭐 입학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있었습니다. 분위기였죠. 네. 예.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요, 이런 종류의 차별은 좀 많이 사라졌죠. 일단 뭐 본교, 분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제는 공식적으로 무슨 캠퍼스 이렇게 바꿔 부르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각 캠퍼스 간 그 학점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 명문사학이라고 불리는 이 고려대학교에서 여전히 이제 지역하고 그다음에 성적을 놓고 이렇게 대놓고 차별이 이뤄지는 현실, 그리고 이런 명문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 사회 또 지도층으로 편입되는 그런 현실이 참으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소위 명문대 학생들이라고 하는 이 학생들을 통해서까지 성적 지상주의, 서울 중심주의의 우리 사회 병폐를 보니 참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보여진 그 일부 고려대 학생들 반응 보면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있습니까? 네, 상당수 학생들은 대학교 축제일 뿐인데 뭐 굳이 차별해야 하냐? 축제가 건강한 경쟁과 화합의 장을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화합의 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같은 학교 대접은 안 한다 하더라도 뭐 학생회조차 이렇게 배척하는 거 이거 좀 너무하다.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근데 일부 학생들은요, 본교, 분교, 입시 결과 차이도 많이 나니까 다른 학교로 보는 게 맞다. 다른 학교인데 왜 학우라고 하느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게 다 기성세대가 뭐 일단 나부터 잘 되고 봐야 해. 상대를 꺾고 위로 올라가야 성공하는 거야. 이런 좀 이기주의를 후대에 교육하고 심어줬던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더욱 씁쓸하기만 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서로 다른 솜방망이입니다. 솜방망이도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 얼마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이 소속 정당 지방의원 4명에 대한 징계에 심의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내용 전해주셨었죠. 네, 지난달 말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그 국민의힘 소속의 대전시 의회 의원 한 명이 의회 사무처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 이런 의혹 제기가 됐었는데 당시에도 해당 의원의 실명까지도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이번에 또 결과 나오면서 공개가 됐는데요. 예. 이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 의회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송활섭 의원입니다. 예. 이 송 의원은 여직원들과 악수할 때 뭐 자신의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손바닥을 긁는 행위를 하거나 뭐 하이파이브를 강요하거나 뭐 혹은 뭐 특정 여직원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의 뭐 성희롱 이런 의혹이 좀 제기됐었거든요.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 송활섭 의원은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함이었고 성희롱 의도 없었다 이렇게 좀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대전시당은요, 이 선출직 공직자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면서 송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가 내려졌는데 그게 성희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품위 유지 위반 이렇게 해서 징계가 내려졌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원권 정지 1개월입니다. 송화섭 의원이 했던 그 행동의 수위로 봐서는 징계가 다소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군요. 예, 그리고 사실 징계가 내려졌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행동이 인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징계가 그 좀 솜방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예, 네. 이게 뭐 형사 사건이라면은 훨씬 무거운 처벌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뭐 피해 당사자들이 형사 고소나 고발 이런 거 하지 않아 가지고요. 뭐 형사 처분까지는 가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정당 자체 조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니까 솜방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대전시의회 송할섭 의원 말고 또 국민의힘 소속의 대전 서구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심의도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다른 자치구 의회하고 좀 다르게요. 현재 그 대전 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거든요. 민주당 주도로 그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하고요. 그다음에 정전 체제 70년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이 이제 대전 서구의회에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소속 오세길, 최병순, 정홍근 의원이 서명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요, 이게 당론과 배치된 행동이었다면서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올렸고요. 이들 3명의 의원에게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론과 배치된 행동을 한 이 3명의 서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이게 생각보다는 징계가 서면 경고로 나왔으니까 세게 나오진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론과 배치된다고 하면은 보통 중징계 많이 예상을 하는데 징계 수위가 좀 낮았죠. 예. 이 일본 후쿠시마 그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아니면 뭐 남북 관계 개선 촉구 이런 게 그 현 정부나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과는 분명 좀 배치가 되긴 합니다만은 뭐 상당수 국민 정서하고 또 맞닿아 있어가지고 국민의힘 측도 이렇게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해 보면 한쪽은 성희롱 의혹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는데 당원권 정지 1개월에 비교적 그러니까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고 다른 한쪽은 분위기상 당론에 배치되면 좀 세게 징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국민 정서에 부합한 정치 활동을 한 것으로 이제 뭐 판단이 되어서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징계 사유를 놓고 이게 각각 가벼운 징계가 내려져서 상당히 좀 이중적인 결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같은 당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국민 정서, 뭐 국민의 눈높이라는 하나의 기준이면 되는 것이 아닐지. 자, 키워드 보는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드리고요.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도 소개해드리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자,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사장님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대전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대전 영시축제와 관련된 환경 모니터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일회용품 사용 실태들을 이제 파악한 결과들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예. 오늘은 해당 발표 내용을 좀 근거로 해가지고 축제와 일회용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네. 친환경 축제는 어떻게 가능한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니터링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일단 대전 충남 녹색연합하고 대전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이제 시민 모니터링단을 꾸려가지고 지난 축제가 있었던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주야간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평가 항목으로는 이제 축제 기간 동안 가치 소비나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홍보물이 제작됐는지 그리고 다용기 사용이 권장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면서 관련된 평가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축제 현장에서 모니터링이 다 진행이 됐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전반적인 축제 사항들도 지켜보고 또 실제로 쓰레기들을 어떻게 분리 배출을 하고 또 관리하는지 그 속사정까지 최대한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전 영시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결과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시민단체들에서 제시한 결과는 낙제점입니다. 일단은 이제 먹거리 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온갖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 많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일회용 컵이라든지 비닐봉지, 뭐 여러 가지 스푼이나 용기들 그 외에 뭐 축제에서 먹거리 부스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분리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한 봉투에 이제 일괄적으로 담기는 모습들도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재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재질도 다르고 사실은 먹거리 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그 제대로 이제 세척이 안 된 상태로 그렇죠. 쓰레기가 담길 테니까 예. 같은 쓰레기 봉투에 담기는 순간 해당 봉투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다 오염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시민분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동선과 쓰레기통의 배치들이 좀 맞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이 축제를 진행하기 전부터 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영시축제 관련해 가지고
모시고 일회용품 저감 대책 마련들을 대전시에 계속 주문을 했는데 네. 대전시에서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형식으로 일단은 이제 축제에 참여하는 상인분들에게 최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겠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번 축제가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낙제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한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환경단체들의 네. 요구,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영시축제의 사전축제, 뭐 예행 연습 같았던 작년에 영시 뮤직 페스티벌이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좀 부실했고 그 이후에 꾸준히 요구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축제 현장을 갔다 와봐서 좀 느꼈는데 축제를 시작하기 전이나 마쳤을 때 이제 거리 상태나 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은 최대한 많이 청소를 하려고 애쓰는 흔적들은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네. 여기서 말하는 일회용품 사용 관련해서는 그 쓰레기들이 이미 일회용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쓰레기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했었으면은 사실은 일회용품을 훨씬 더 많이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청소에만 좀 신경을 쓰면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좀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했다고 대전시가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영시축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총액이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 기관들이 이제 홍보비를 많이 태우기도 하고 또 대전시에서 이제 축제 용역을 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 파악된 건 최소 30억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몇 억씩 더 붙을 거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 그 중에서 일부만 사용을 했어도 이 다용품 사용하는 것들이나 혹은 이제 세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거나 혹은 그 외에 이제 먹거리존에서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는 대응들이 충분히 됐을 텐데 그 사실상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한 것들도 아닐 텐데 이 환경 맞습니다. 분야에 대해서 네. 그런 의지조차 없었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진짜 핑계일 뿐이다라는 거죠. 네. 지금 뭐 축제가 코로나 확산 시기 거리두기가 끝난 시점에서 정말 많은 축제, 특히 이제 가을을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니 쓰레기가 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그 한 개인이 혹은 이제 한 가정이 먹거리존에서 뭔가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게 만약에 모두 일회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한 가정에서 하루에 축제를 참가하면 거의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일회용품을 사용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축제에서 예를 들어 이번 영시축제 같은 경우는 110만 명이 왔다라고 이제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 곱하기 이제 뭐 10 정도만 하더라도 쓰레기의 양이 대충 추산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축제가 성공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현장에 이제 얼마만에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혹은 얼마만큼 많은 매출이 일어났느냐로 많이 평가 기준을 잡는데 사실은 이 축제가 얼마만큼 지구와 환경에 피해를 덜 끼쳤는가도 사실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축제는 사실은 조금 이제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축제가 다 공공예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축제나 행사는 사실 거의 5%가 안 되고 95% 정도는 다 공공예산을 기반으로 하는데 공공예산으로 만드는 이런 축제가 실제로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공공성을 무분별하게 해치는 걸 언제까지 과연 방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 영시축제 지금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역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축제로도 자리매김할 축제로 네.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 뭐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환경적인 목표도 이루는 것이 네, 참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다른 지역들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좀 엿보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충남권에서 진행하는 2023년 대백제전 같은 경우에는 이 일회용컵 없는 축제로 진행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축제 현장 곳곳에다가 개인컵을 간단하게 세척할 수 있는 텀블러 세척기도 설치를 하고요. 올해부터요? 네, 그리고 오. 다용 컵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제한하는 활동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같은 경우는 푸드트럭 존에서 사용되는 그 용기들을 이제 다용기들로 바꿔나가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먹거리 존에서 대부분의 일회용품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지점들은 정말로 그 세척 시설들을 갖추는 것들 그리고 축제 현장에서 회수하는 시스템만 잘 갖춰지면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고 또 다이언컵 같은 경우도 보증금을 살짝 받으면은 생각보다 이제 분실할 수 있는 그런 회수율이 높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그 문제들이 없어가지고 많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또 인식도 달라져서 그렇죠. 거부감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의지만 있다면 정책적인 결정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전시가 이제 이번에 영시축제를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시간여행 컨셉으로 이 축제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미래를 얘기할 때 환경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일회용품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진짜 친환경 축제를 하려면은 축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쓸 것인가.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홍보물 같은 것들을 무분별하게 많이 만드시는데 그것들을 이제 재생 가능한 종이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플라스틱 베이스의 저품질 현수막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 고려 대상이 되면은 친환경 축제를 만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친환경적인 목표도 꼭 세워서 지역의 축제들이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 전국 지자체 일회용품 대응 계획 현황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떤 겁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제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에 이제 질의응답을 보내가지고 그 답변을 받았는데요. 관련해서는 이제 일회용품 사용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지자체가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단속하면서 앞으로 감축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지자체 평균이 이제 5점 만점에서 이제 2.6점 정도가 됐거든요. 평균 점수가요? 네, 대체로 다 낮은 상황이었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광역시가 이제 2.7점, 그리고 서구가 3.7점, 유성구는 3.3점, 동구는 2.7점, 그리고 대덕구가 가장 낮은 1.7점을 맞았습니다. 평균보다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그 해당 지자체에서 시민단체의 질의응답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답변했는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조사인지 모르고 좀 잘 못 보냈다 답변을 네. 그런 식의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저마다의 변명거리들은 있지만 근데 다만 이제 이 일회용품 사용 절감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대체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청사에 방문해 보시면은 아직도 청사 내부에 일회용품을 판매하는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직원분들이 1층 카페에서 일회용품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사무실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일회용품을 마구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대전시도 이제 공공 그 기관들의 청사를 가보시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사실 바꿔 나가야 사실은 축제 현장이든 혹은 지자체 여러 정책 현장에서 일회용품 절감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지역의 지자체들이 이 환경 분야 이 점수 올려야겠죠. 더 떨어지면 그렇죠. 안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아까 제가 이 축제들이 대부분 공공 예산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체 예산에서 일정 정도만 비중을 할애하면은 이 다용품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카페에서 다용품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거점들이 다 산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모으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축제는 특정 공간을 베이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용기를 쓰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다용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아, 업체들이 있군요. 네, 그러면은 예. 그 업체들에서 다용품도 제공을 해주고 예. 회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줍니다.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편하네요. 사실은 그냥 의지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 시스템이 시장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무분별한 이제 홍보물 만드는 거 관련해서도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선거를 할 때마다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버려지잖아요. 근데 축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시축제 같은 경우도 지속 가능하게 하시려면은 올해 종이를 베이스로 홍보물들을 만들고 그걸 재활용해가지고 내년도에 또 홍보물을 만들었다.
아, 그리고 그 종이들을 매년 사용하는 거군요. 네, 그 종이를 또 재활용하면은 또 새로운 예. 논문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정말 고품격의 축제를 만들고 싶다면은 또 연속적인 축제를 만들고 싶다면은 자원을 순환하는 것만큼 좋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순환하는 것과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만든다는 게 이분법적으로 따로 나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시민 여러분의 참여도 네. 중요한 것이고요. 자, 이사장님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환경 캠페인 실천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청취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신 이제 친환경 캠페인인데요. 예. 우리 농촌에서 이제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비닐을 많이 쓰시는데요. 근데 이 폐비닐들이 대부분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뭐 태워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폐비닐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밭농사를 하실 때 그 위에다가 이제 비닐을 덮어주면은 폐비닐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작물들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덮어주시는 거겠죠. 그렇게 덮어주시면은 잡초가 이제 덜 자라가지고 이제 제초제를 덜 뿌릴 수 있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검은 비닐을 또 사용하면은 그 효과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키우시는 작물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효과가 다르시겠지만 이 폐비닐을 이제 벌레를 조금 죽이거나 아니면 이제 제초제 해충도 막아줄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제초제를 덜 사용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각각의 이제 작물들 그리고 농사 환경에 맞춰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또 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비닐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여러 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 대전 영시축제 일회용품 이 환경 관련 모니터링 결과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 르포 시간입니다.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지난 8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 예산은 31조 1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이 감소된 25조 9천억 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전년 대비 삭감률은 16.6%에 달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예산은 그동안 연평균 10.9%씩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습니다. 국가 R&D 예산이 줄어드는 건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일입니다. 당장 우리 지역에 밀집해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예산 역시 10.8%가 삭감되었고요. 연구 직접비는 30%나 삭감되는 등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 출연연과 과학자들은 걱정과 우려, 분노와 실망 등 어수선하고 혼란한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초유의 국가연구개발 예산 삭감 상황에서 우리 지역 과학계 현장으로 찾아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 여러 과학자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라는 보도를 저도 이제 접했습니다. 연구실을 지켜야 할 연구자들이 이렇게 집단 대응에까지 나선다는 것, 정말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대덕 연구단지 현장으로 가보니까요. 여러 구호가 적힌 현수막들이 길가 곳곳에 붙어 있었는데요. 과학자들의 우려와 분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덕 연구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출연연, 국가에서 이제 출연해서 만든 연구소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어온 그런 중심지다, 이렇게 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덕 연구단지 곳곳에는 각종 구호가 적힌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느닷없는 무논리, 무책임, 연구비 일괄 삭감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저쪽 건너편에는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연구사업비 삭감 당장 철회하라,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가는 길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 과연 이곳의 이 과학자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직접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러 나왔습니다. 네, 지난 5일 우리 지역 10여 개 과학자 단체들은 한자리에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국가 R&D 예산 삭감을 저지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지키겠다며 국가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를 출범한 건데요. 예. 과학자 단체들이 이렇게 하나로 뜻을 모아 정부 정책에 반발해 조직적 대응에 나선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출범함을 알립니다. 국가과학기술계 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연대회의를 출범하게 된 것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국가과학기술을 바로세워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네, 이들은 국가 R&D 예산의 원상 회복과 R&D 제도 혁신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구자들을 이권 카르텔의 범죄자로 몰아가며 막무가내식으로 예산 삭감을 추진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우리는 있습니다.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즉각 원상 회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관료가 급조한 명렬 하달식 제도 혁신 방안을 철회하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과학계의 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는 과학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특히 이번에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 환경이 얼마나 피폐해질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여기 섰는데요.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기획하고 계획하여 체계적으로 하는 게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삭감은 연구 현장에 아주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근 2달 동안 사실 연구에 집중하지 못한 그런 상황도 벌어졌고요. 우리가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규제와 걸림돌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자율적 연구 환경이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연구원들과 소통하고 주변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그 연구 환경을 낫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이루어진 예산 삭감은 당연히 다시 고려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더 나은 그런 제도를 위해서 다 같이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학계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동대책위 출범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실제 우리 지역 그러니까 대덕특구 현장의 이 과학자들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연구원 분들 좀 만나보셨습니까? 네, 많은 연구원 분들이 일찍이 이런 막무가내식 삭감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분노와 실망에 더해 막막함까지 호소하는데요.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데다 당장의 내년도 사업,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영향을 받는 급박한 상황에 연구 현장의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연구원 한 분과의 인터뷰를 허락하에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김창애 책임 연구원을 만나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 38년 정도 됐네요. 와, 38년. 네, 앞에 보이시는 네, 여기 네. 그 가로수 나무 있지 않습니까? 오, 큰데요? 이게 처음에는 제 팔뚝보다 조금 더 굵었던 것 같은데 와. 지금은 뭐 아람드리로 이렇게 변했어요. 아, 가로수가 엄청 많이 컸구나. 적지 않은 기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엄청난 번역이고 뭐 혁신이고 다 그런 거죠. 네. 한국화학연구원에서 40년 가까이 연구에 매진해온 김창애 박사는 그런 자신조차도 이번 예산 삭감은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R&D 분야 자금을 줄여가지고 정부 재정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겠다 이렇게 발표가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갖다가 R&D 분야에 연구하는 분들한테 책임지라는 그런 격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용합니다. 겉으로는. 자,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하지? 30%를 절감한다는데 그리고 어수선한 분위기만 돼 있는 상태고 실제로 내년서부터 30%가 절감돼서 왔을 때는 이거는 이제 피부로 봐서 닿는 거고 뭐 장비를 구입해야지 실험을 하는데 장비 구입 못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있어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 나가고 그러면 실제 손발이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 이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들이 있겠죠. 이번에 삭감되는 것이 연구 직접비에 집중돼 있습니다. 즉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수를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과가 미처 나오지 못한 연구들은 중단될 위기에 빠집니다. 일단은 그 연구 개발에 필요한 기술 장비를 구입하거나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꼭 우리 정직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그 인력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부터 이제 없애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연구 수행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워지고 연구 내용이 부실화돼 가지고 이 총체적으로 참 과제 수행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또 연구자들한테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뭐 1년 동안 뭐 30%만 절감하겠다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기술 축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술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기술 개발이 돼야 뭐 실제 어떤 제품이 나오거나 우리 사람들한테 필요한 어떤 뭐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기술을 축적하고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내서 상품화, 제품화까지 되면 그 성취감이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이런 경험은 돈으로 바꿀 수도 없는 과학자들의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 후배나 자식들에게조차 연구원을 하라고 자신 있게 권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감 있게 연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연구하는 게 올바른 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후배들이 뭐 아니면 뭐 우리 애들도 그렇고 연구원으로 다 이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기업체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럴 때도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야 그래도 연구원에 오면 네가 스스로 해보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다. 성취감이 대단하다. 돈을 받아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연구자들의 어떤 희망이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자꾸 없어진다. 그러면은 야 기업체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봐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예산 삭감으로 당장 이제 진행 중인 과제며 사업들의 영향이 불가피한 것이고 연구 개발은 당장 돈을 벌자. 그러니까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또 어떤 점들, 우려들 말씀하시던가요? 네, 또 하나 큰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연구는 연구자 한 명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외부 인력들과 항상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삭감되는 것이죠.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연구자들의 인건비는 연구비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연구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는 줄어든 내년 예산안에 맞춰 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투입 인력을 줄이는 등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현장의 과학자들에게도 문제가 되는데요. 연구 수당이 사라지는 것이죠. 임금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임금 인상이 되는 거죠. 임금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연구 수당이 되는 게 있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이제 보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까지도 없어진다. 그러면은 감소한 임금에다가 더 깎아지는 거죠. 그게 없어지다 보면은 뭐 10%에서 20% 연봉이 깎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건 심각한 문제. 심각하죠. 아주 엄청 심각합니다. 네, 국가출연연의 연구자들은 일반 사기업의 연구원에 비해 정년이나 급여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에는 과학자라는 연구기관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수행하는 과제 수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수당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으로 이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하니 안 그래도 열악한 저우에 연구원들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 과학기술자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다른 데로 가려고 하죠. 연구하다 보면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야근 수당? 그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런 수당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뭐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개인이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공공연구기관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수한 인재들이 연구기관에 안 오고 그러다 보면은 연구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그래야지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국화학연구원에서 40년 가까이나 이렇게 연구에 매진해온 연구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연구기관을 찾겠느냐, 연구원이 되려고 하겠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번 예산안 축소로 인해 가장 먼저 이제 타격을 입는 것이 또 대학원생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이 학생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장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고스란히 이공계 학생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 기업이나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과학 기술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처럼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니 자신의 미래마저 불안해진다고 호소합니다. 예. 전국의 이공계 학생회들과 연합해 28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카이스트 학부총학생회 강동재 회장과 대학원 총학생회 이동원 회장을 만났습니다. 예. 보통 연구실에서 보통 다 외부 과제의 위탁 용역으로 저희가 참여 연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는데 그럼 과제 5개 있으면은 5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대학원생 5명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명은 아예 과제가 없어져가지고 그 생활적인 측면에서 되게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이 과제가 좀 위험하다 뭐 이런 말들을 다른 연구실들에서는 막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하나씩 쌓여가다 보니까 이거 이공계에 갈만한가? 굳이 이공계 안 가도 되겠는데 이런 인식이 생기니까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고 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심화되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는 이공계 중심 대학, 연구 중심 대학이고 여기는 많은 분들은 과학을 직업으로 삼는 것을 꿈으로 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에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업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인가 이런 식에서 고민도 많이 들 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많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 결과가 불투명한 창의적인 연구들에도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투자 삭감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걱정을 했었고 그리고 카이스트의 예산도 10% 정도 삭감된다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학교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래서 그런 꿈 그리고 그런 뜻이 좀 꺾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직업을 선택하자, 그런 분야 혹은 그런 길로 내 미래를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과학자를 꿈으로 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꿈에 있어서 좀 애정이나 아니면 확실성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생들은 학업과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 과제가 축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당장의 연구비를 받을 곳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리저리 연구 과제 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벌써 현장에서는 과제를 줄여가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이공계에 계속 남아야 하는지 고민마저 든다고 합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미래를 설정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책에는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하고 어느 정책에는 좀 적게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내년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의 지표로서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R&D 예산이 삭감되었다라는 거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산안이 아닌가? 과학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수립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공계에 계신 분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해봤으면은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또한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과학자들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왜 예산은 증액이 필요한지도 얘기도 나눠야 하고 그리고 예산 삭감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 조율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이루어진 게 좀 존중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이 과학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과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50년간 과학의 인프라를 갈고 닦아 드디어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이제 더 박차를 가해서 더욱 창의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 걱정이 큽니다. 예. 그 중요한 시기에 이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대통령의 이 과학계 카르텔 발언이 현장에는 더 큰 충격을 안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른바 R&D 카르텔 발언인데요. 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과학자들은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며 오히려 과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있다고 반응합니다. 공공연구노조 이윤복 수석 부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연구비라든가 이런 거는 시대적 상황이나 이제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뭐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출연기관은 현실적으로 카르텔로 비유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시킨 예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서 그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그중에 최고 중요했었던 반도체에서 꼭 필요한 불화수소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국산화 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카르텔로 비유함으로써 연구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자존심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상당한 사기 저하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정부가 예산 중복 지원이라고 지적한 부분도 부적절합니다. 예컨대 유사 중복 연구로 지목된 사례가 코로나 시기 백신 개발 사례인데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들에서 백신 물질을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 개발에 필요한 중간 물질도 많이 만들어냈고 기술도 축적할 수 있었는데요. 예. 어째서 정부는 이런 연구까지 유사 중복 연구로 몰아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미 예산 나눠먹기, 갈라먹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예산 삭감 원인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제 혁신해야 된다라고 발표한 사유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를 척결하고 검증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유사 중복 연구, 특정 연구 독식 등 그 부적절 실태를 방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사 중복 연구가 과연 비리 척결 대상일 건가? 똑같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목적성에 따라서 연구 결과물이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연구 결과물을 나오게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더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이게 뭐 비리 척결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특정인이 뭐 연구를 독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현실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각종 검증 시스템이 이미 장치가 되어 있어서 독식할래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비리 척결 대상으로 그 삼았다라는 거는 정부가 그 억지로 꿰매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삭감과 함께 정부는 혁신안도 발표했습니다. 혁신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입니까? 네, 일단 지적받는 것이 R&D 사업 평가에 상대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누수되는 예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상대 평가로 진행하고 하위 20%에 속하는 과제들은 퇴출시키겠다는 구상인데요. 예. 이렇게 평가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연구기관들에서는 자율적인 목표와 구상을 가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 공공성을 띈 연구를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지금 하위 20%를 설정해서 평가가 안 좋은 20% 과제는 강제 퇴출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구기관이 그 공공성을 가진 띈 그래서 국민들의 삶 속에 파고들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20%의 하위 20%에 속하지 않으려면 공공성을 띈 연구보다는 그 성과를 내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이 목적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 부분은 진짜 그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참 어이가 너무 없습니다.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다 일괄적인 정부 기준에 맞게 연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성과는 거리가 멀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지원이 필요한 연구는 점차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예. 이제 이런 걸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구체적인 방법과 현장 연구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만 지금 나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도저히 뭐 납득할 수가 없죠. 어떤 혁신을 하던 개혁을 하던 현장에서 동의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정권이 바뀌면 또 개혁하겠다고 혁신하겠다고 또 다른 정책을 내놓는 그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해외 연구기관에 정부 R&D 참여를 허용하려 하는데요. 예. 이것 역시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될 경우 도리어 기술 선진국에 예산만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이 단순히 이제 비용 삭감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과학계를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이공계 인재 육성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현장의 의견들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우선 예산 삭감 철회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우리 지역 조승래 의원 역시 R&D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는 것이 망국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다수의 출연연이 자리하고 있는 대전에는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려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월 28일 날 느닷없이 대통령이 카르텔을 운운해 가면서 R&D 예산을 그동안 다 정리됐던 것들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던 그 내년도 R&D 예산안에 대해서 다 엎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 현장에서 묵묵하게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던 연구자들을 그런 카르텔에 가담한 범죄인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 연구자들의 사기를 정말로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출연연, 과학기술 출연연 25곳 중에 19군데가 이제 대전에 있는데 그분들이 연구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장차로는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 그 연구 과제라는 것은 그 출연연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R&D 과제를 수행을 하거든요. 대전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짜리 정부 프로젝트를 R&D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는데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30%를 줄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도 이렇게 줄여버리면 이 기업이 그러면 어떤 그 본인의 계획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국가의 미래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특히 대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삭감된 예산들 중에서 살려야 될 부분들은 살려낼 것이고 불필요하고 졸속으로 진행된 예산 같은 경우에들은 저는 국회에서 삭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년도 R&D 예산이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의 심사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해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이번 현장 취재를 하면서 이 과학계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 선재 씨 듣고 오셨는데 끝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신다면요.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소통과 존중입니다. 예. 정부는 현장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는 것. 그 와중에 과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100번 양보해서 예산이야 때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겠지만 오늘도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들을 마치 범죄자처럼 몰아가는 듯한 태도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를 오늘날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데는 과학기술자들의 헌신과 노고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연구자들이 신명나게 연구할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예. 자, 시민일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연구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시엔 대세남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민원이었습니다.